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지금의 남편과는 재혼한 사이인데 얼마 전에 우리 사이에 딸이 태어나 늦게나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만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가 다시 만나게 됐네요.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 결혼할까? 나 이제 취직도 했고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나한테 시집 와줄래? 남편의 첫 번째 프로포즈는 우리가 만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이 군대에 다녀와 취업한 후에 이루어졌죠. 남편과 저는 첫사랑이었어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변변한 데이트 한번 못 해보고 청춘을 보내다가 우연히 늘 옆에 있던 동기가 내 짝임을 깨닫고 뒤늦게 불이 붙은 커플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했지만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착하기는 하지만 답답하고 무뚝뚝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성격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아무에게나 교태 부리지 않고 여우짓거리 하지 않는 제가 순박해서 좋았나 봐요. 그렇게 어느 날부턴가 이슬비에 옷 젖듯 조금씩 저희는 사랑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나 형수가 무슨 소리를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당분간은 너희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형편 되면 우리 집 얻어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대출받아서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같이 살면 되잖아. 응? 하지만 저희는 그때 결혼하지 못했어요. 시댁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와 남편 형의 아내인 형님이 저를 싫어하셨는데 이유는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었어요. 섭섭해 마라. 결혼은 모름지기 형편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탈이 없는 법이야. 이렇게 한쪽이 기울면 꼭 문제가 생기고 만다. 내가 너보다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니 고깝게 들을 필요 없다. 우리도 우리지만 너를 위해서도 그게 나은 길이다. 그렇게 알고 여기서 인연을 끊자꾸나. 시어머니는 정보다는 셈이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남편이 저랑 사귈 때부터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서 참 꾸준히 반대를 하셨는데 남녀 집안에서 한쪽이 기울면 결국 손해보는 쪽이 생긴다는 말씀을 대놓고 하셨어요. 또 가난한 애들은 어둡고 어두운 애들은 집안에 화를 불러온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죠. 원래도 장사하는 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 월급으로 재테크를 해서 빌딩 몇 개를 가진 건물주가 될 정도로 수완이 좋은 분이라 특유의 자부심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왜 요즘 애들은 금수저 하나 몰라? 나 좀 보렴. 쥐꼬리만한 네 아버지 월급으로 여기까지 왔잖니.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서도 노력하면 이렇게 돈 만지고 살 수 있는데 왜 가난을 계속 쥐고 살면서 타고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지 원?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은 대물림 되게 돼 있어. 피가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소름 끼치는 말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 누가 보면 재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돈돈돈 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야 살아오신 모진 역사가 있고 남편이 하도 센 분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남편의 형이 결혼하고 형수가 들어오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니를 그대로 닮은 형님이 어느 날부터 집안을 쥐락펴락하더니 이제는 저희 일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련님이 회계 업무 보고 있는 건 알죠? 한 회사의 회계 담당이면 돈줄을 쥐고 있는 건데 처가가 너무 가난하면 회사에서 어디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격리팀 직원 뽑을 때 가족 경제 상황까지 다 확인하고 신분 확실한 사람만 뽑아요. 괜히 돈 없다고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도련님 앞길 막지 말고 그냥 이쯤에서 그만해요. 두 사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자기 동서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아무리 시어머니 사주를 받았다고 해도 너무 능숙하고 단호해서 타고난 성품과 철학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이 든든했는지
이제는 아예 제 일에는 직접 나서지도 않았어요. 형님은 시댁보다 훨씬 더 큰 빌딩을 강남에 세 채나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친정부모에서 오빠, 동생까지 죄다 직업이 임대사업자인 집안에서 외동딸로 자랐죠. 말이 임대사업자이지 밥 먹고 하는 일이 돈 냄새 나는 곳에 가서 돈 되는 일이라곤 다 손을 대는 투기업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지만요. 결국 저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에게 질려서 결혼하기 싫다고 남편에게 선언했습니다. 무슨 아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형님들 사람까지 쌍으로 나서서 모욕을 주는 시집으로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단념하지 않고 몇 달을 기다렸지만 결국 제가 돌아서지 않자 조용히 떠나더군요. 처음엔 섭섭했지만 뭐 어쩌겠나 싶어 저도 단념하고 새 출발을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나올 거지? 아우, 맨날 남편 핑계 대면서 안 오더니만. 이제 이혼했으니까 너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빼지 말고 이제 나와라. 애들이 너 엄청 보고 싶어 해. 그리고 걔도. 걔? 몰라서 물어? 네 첫사랑. 걔 이혼한 지 꽤 됐어. 결혼하고 싹 소식 끊더니만 이혼하고는 자기가 먼저 연락하고 나오더라. 한 1년 넘었어. 매번 너도 나오는지 살짝 묻는데 이혼해서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 몰랐었나 봐. 암튼 너 이번엔 무조건 나와. 너희들 어색하고 애매한 거 구경 좀 할게. 재미있는 거 하나 없는 세상인데 한번 재밌어보자.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얼마 뒤 결혼을 했어요. 형님의 친구인 부잣집 여자랑요. 3번 만나고 결혼했다, 홧김에 결혼했다 등 동기들 사이에서 말도 많았지만 남편 성격상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무렵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나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하란 대로 하고 나 죽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셔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2년을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이도 없이 헤어지게 된 거였어요. 헤어질 땐 전처랑 형님한테 하도 욕을 먹어서 자기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정말 오래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형님이 본인 친구를 남편에게 소개해 준 것도 시댁을 손아귀에 놓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서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혼하려는 남편에게 온갖 모진 말을 다 쏟아부어 의가 상하고 말았대요. 믿기 힘들겠지만 난 껍데기뿐인 결혼이었어. 덕분에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진 조용히 지낼 수 있었지. 그렇게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어. 형도 그렇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길래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지. 그런데 이상하게 너랑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막연히 늘 하고 지낸 것 같아. 막연하게 그렇게 해.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이랑 헤어지고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고 거래처 사람 중에 적당한 사람과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저도 막연하게 남편을 다시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결혼은 그래도 껍데기뿐이진 않았지만 전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빚이 너무 많고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금방 끝이 나고 말았어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보다 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둘이 아무리 벌어도 허름한 연립에 살면서 빚 갚는데 월급을 다 쓰면 남은 애정이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게 가난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기 모임에서 연락이 왔고 답답한 처지에 변화를 주고 싶어 나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년 넘게 시간이 흘렀고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싶어 그냥 나갔어요. 그저 쿨하게 인사하고 예전처럼 동기로 돌아가면 되지 하고 나갔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순식간에 예전의 감정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냥 만나던 사이도 아니고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다시 만난 순간이 더 애틋하고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얼마 뒤 남편은 다시 제게 프로포즈를 했죠. 우린 운명이었어.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 억지로 피해봐야 결국 다시 만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운명을 거스르지 말자. 이제 우리 결혼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한 번 결혼했다 이혼도 했는데 둘 다 무서울 건 없었어요. 시간을 끌 것도 없이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으면 그러면 됐었죠.
물론 형님의 고고한 자세는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더 강한 철벽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서방님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채운하겠다고? 예대인까지 데리고 와서 인사하는지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러는 거 전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그 결혼은 그럼 무슨 의미였던 거예요? 암튼 어머니 안 계시다고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안주인이니까 더 할 말 해야겠네요. 전 이 결혼이 썩 마음에 들지 않네요. 전에 어머니가 결혼 반대하신 건 두 분 사는 형편도 너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달라서였는데 지금 바뀐 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두 분이 남의 품에 안기다가 다시 만나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저로서는 좀... 암튼 여러 가지로 찝찝한 결혼을 굳이 하셔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래도 가족인데 인사는 드려야겠다 싶어 형님 내외분과 시아버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못 배운 사람이다 싶으면서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어쩜 그렇게 닮았을까 무서울 정도였어요. 직계 가족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저를 반대하는 걸까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도 이번에는 남편의 태도가 강경했고 아주버님과 시아버님도 거들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당신이 왜 나서서 그래? 자기네가 좋다면 되는 거지. 둘 다 아픈 데 있는 사람들끼리 잘 보듬며 살면 좋지 뭘 그래. 재수씨,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 사람 걱정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라 그래요. 두 분이 나이도 비슷하고 아마 잘 지내실 겁니다. 그래, 사람 앞에 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쩌면 이런 게 인연 아니겠니? 너희 시어머니야 워낙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 말 못했다마는 지금 생각해보면 얘네가 그때 결혼만 했어도 마음 안 맞는 짝이랑 만나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고 벌써 애들도 낳아 한창 이쁜 짓 했을 텐데 나는 아쉽기만 하다. 이제라도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면 작은 애 마음도 잡고 좋지 않겠니? 무턱대고 형편 차이 난다 어쩐다 하는 거. 그래도 네가 어른인데 보기 좋지 않구나. 결국 시아주버님과 시아버님의 서포트로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인사하고 식사 같이 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남편 쪽은 시아버님과 형님 내외분이 참석하셨고 저희는 엄마가 참석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 10년을 누워 계시다가 몇 해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 혼자 장사하며 저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동네에서 조그만 칼국수집을 하셨는데 큰 돈은 못 벌고 그냥 아버지 약값 대고 두 분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어요. 시댁에서 저희 집이 기운다, 가난하다 하고 대놓고 그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참, 이번에 아버님 칠순잔치 하는 거 명동에 있는 호텔에서 할까 싶은데 아버님이 명동에 아는 분이 많으시잖아? 대충 예산 잡아보니까 동서네랑 우리랑 1,000씩 되면 될 것 같은데 동서 생각은 어때? 1,000만 원이요? 아니 무슨 칠순잔치 하는데 그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요? 결혼식도 아니고. 글쎄 남편하고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 동서는 아버님이 쪽팔리게 돈 몇 푼에 칠순잔치 초라하게 하시면 좋겠어? 동서 되게 인색하구나. 아니 자식이 돼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뭘 그래? 우리 아버지는 크루즈 빌려 하셨는데 아버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나마 낮춘 거야. 아버님이 동서이라는 거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참 어이가 없다 정말. 암튼 계약해야 되니까 내일까지 입금을 해주든가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얘기해줘.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싼데 다른 데서 하자고 해야지 뭐. 참네. 사사건건 돈 문제가 나오면 형님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조금만 비싸다고 해도 정말 어이없다, 답답하다는 반응이었죠. 그럴 거라 예상은 했었지만 사사건건 돈으로 물을 먹이더라고요. 제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고 매번 남편 주머니에서 돈을 빼다 써야 하는데 남편도 월급쟁이라 이러다가 가랑이 찢어질까 겁이 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냥 드려. 형수님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끄러운 게 더 싫으니까 그냥 입금해드려.
남편은 재혼한 입장에서 제가 밉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늘 형님에게 저주라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 상황이 짜증나지만 저도 제가 상대할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형님이 돈으로 갑질할 때마다 을로 고개 숙이며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참았는지 결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딸, 너 바쁘니? 내가 이게 도통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와서 좀 봐줄 수 있겠어? 글쎄, 월세를 내러 갔더니 계약이 종료됐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 어느 날 엄마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셔서 저는 퇴근하자마자 엄마가 하시는 가게로 달려갔어요.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니요. 엄연히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죠.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달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등기 우편물이 왔었다고 해요. 원래는 따로 별말 없이 1년마다 계약이 연장되고 있어서 이게 뭔가 싶으셨다고 하는데요. 상가 주인이 새로 바뀌었다더니 그래서 방식이 달라졌나 싶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월세 드리면서 인사나 하려고 갔다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당시만 해도 한 달 전에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면 되던 시절이었어요. 엄마가 우편물을 받고 바로 갱신 요구를 했으면 됐을 텐데 아무 조치 없이 있었으니 계약이 끝나게 된 것이었죠. 엄마가 월세를 내러 새 주인을 만나러 간 날은 계약 종료 불과 이틀 전이었어요.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방법을 알까 싶어서요. 그런데 남편이 등기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형수님 이름 같은데? 임대인 이름이 형님과 똑같았어요. 처음엔 동명이인이겠지 했지만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들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어요. 그랬더니 주소지가 정말 형님이 맞더라고요. 그 길로 당장 남편과 함께 형님을 찾아갔어요. 형님이 우리 친정인 줄 모르고 그러셨나 보다. 이제 가족이니 잘 말해보면 되겠다 싶어 별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더라고요. 아, 그 상가? 동서어머니 거기서 장사하셨어? 글쎄, 난 모르는 일이야. 우리 친정에서 콕 집어준 상가라 샀을 뿐이야. 근데 거기 리모델링 할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되팔려면 리모델링 해야죠. 참, 거기 모레부터 공사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머, 맞네 맞아. 이미 업체에 성금 다 지급된 상태야. 내가 하도 관리하는 상가가 많으니까 깜빡했네. 그나저나 그럼 취소 못하는데 취소하려면 억대로 성금 지급한 거 못 돌려받아? 아니 위약금까지 내야 될걸? 어떻게 동서? 억대 돈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저는 형님의 말을 믿기 힘들었죠. 그렇게 많은 상가 중에 하필 엄마가 장사하는 그 허름한 상가를 잡고 리모델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라고 느껴졌지만 법적으로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계약서 상으로는 엄마는 엄연한 을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사정사정했지만 형님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고 저는 더는 비굴해지기 싫어 알겠다고 하고 형님 집을 나왔어요. 가게야 옮기면 되지 형님의 여우짓거리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죠. 남편이 오히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해서 괜찮은 척을 해야 했는데요. 속으로는 울분이 터지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서둘러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엄마를 도와 식당 짐을 어느 정도 빼서 친정으로 가져다 놓고 가게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좁은 집에 각종 식기랑 조리도구, 테이블까지 가져다 놓으니 앉을 곳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싱크대랑 카운터 같은 인테리어는 두고 와야 했는데 다시 또 가게를 구하고 새로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하니 엄마는 돈 때문에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빌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서 20년을 장사했는데 다른 데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해. 처음 문 열 때 돈은 또 얼마나 든다고. 그래도 내가 사돈인데 얼굴 보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형님을,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잘 모르는 엄마는 궁지에 물리자 인정에 호소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려서 1원이라도 손해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죠.
비록 사돈이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엄마, 그러지 마. 돈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걱정 말아요. 그 낡은 가게 나오게 돼서 오히려 좋지 뭐. 그런데 엄마를 위로하려던 그 말에 오히려 저에게 짐을 지워줬다고 생각하게 되셨는지 다음날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로 나가셨어요. 공사가 시작되는 날이라 형님이 오실 것 같아서 기다렸다가 직접 사정을 얘기하려고요. 어머, 이러시면 안 되죠. 동서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공사 취소되면 저도 위약금 내야 할 형편이라 남의 사정 못 봐드려요. 그때 인부들이 공사 시작해도 되냐고 형님을 재촉했고 형님이 시작하라고 사인해 보내려 하자 엄마는 다급한 마음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돈,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이 나이에 어딜 가서 새로 시작하겠어요. 내 사정 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계속 이러시면 저도 방법이 없네요. 제가 몸이 좀 약해서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시죠. 엄마가 아침부터 전화를 받지 않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게에 갔던 저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형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형님은 그런 엄마를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보니 이성을 잃고 말았죠.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엄마를 일으키는데 그 옆에서 형님은 돕지 못할 망정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형님 마음에 안 드시고 이해가 안 가셔도 저희 엄마, 형님 사돈이에요. 형님이 막대하시는 수많은 세입자 중 하나가 아니라고요. 뭐라고? 저는 피눈물을 흘리는 엄마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분해서 뒤통수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형님이고 뭐고 이젠 꼴도 보기 싫다는 마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죠. 아이고, 네가 거길 왜 와? 동서지간에 계속 봐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러니.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알아누우시더니 일어나서도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멍하니 계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고 약 처방까지 해줬어요. 저 때문에 우울증까지 와 약 없이는 못 주무시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형님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죠. 그날 이후 형님하고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제사도 명절도 없는 시즌이라 더 만날 일도 없었죠. 몇 번 전화가 왔는데 그냥 모른 척했어요. 실행일 아니면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가게 공사가 끝났는데 엄마 가게 계약을 다시 하고 싶으면 한번 집에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정말 갑질이 몸에 밴 것 같았죠. 그런 형님이 꼴도 보기 싫었지만 엄마가 저러고 계시니 그래도 형님한테 가더니 사과하시더라. 가게 공사 끝났다고 계약하자고 하시는데 나는 엄마가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하고 싶긴 했어요. 그래야 엄마 마음의 병이 좀 나아질 것 같았죠. 며칠 뒤 이런저런 기대와 궁금증으로 저는 결국 형님의 청담동 집에 갔어요. 어차피 얼굴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러나 보려고요. 갔더니 무슨 모임이 있는지 온 집안이 시끄럽고 사람도 많더라고요. 현관에서 당황스럽게 서 있는데 다짜고짜 형님이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왔네? 잠깐, 들어오기 전에 거기 신발 좀 정리해 줄래? 현관에는 수십 개의 신발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걸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처음에 뭐 하자는 건가 싶었지만 형님네 집에 와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는 생각으로 신발을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형님은 바로 또 부엌에서 쟁반을 갖고 나오더니 이것 좀 하나씩 드릴래? 무겁다. 빨리 좀 받아봐. 얼떨결에 술잔이 가득한 쟁반을 받아 휘청거리며 사람들에게 한 잔씩 나눠줬어요. 젊은 여자에서 나이 든 여자까지 이 방 저 방에서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무슨 잔칫날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는데 어떤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더군요.
어머, 오늘 알바는 신참이네? 저기, 나 잠 비었다. 나도 한 잔 주고. 안주 이거 말고 또 없어? 다른 거 뭐, 새로 뭐 좀 만들어가지고 와봐. 자, 여기 팁. 어느새 제 주머니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서너 명이 구석에서 고스톱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고스톱 안에서 나동글던 돈이었죠. 어머, 우리 동서 돈 벌었네.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알바비 톡톡히 주려고 했었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동서인데 팁이 5만 원이 뭐야 언니. 50만 원은 줘야지. 50만 원이면 우리 동서 월급 몇 분의 1인가? 5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는 줘야 내 체면이 살지 언니. 안 되겠다. 내가 줘야지. 옛다 동서. 내가 인심 썼다. 동서한테 이 정도면 큰 돈 맞지? 형님은 방바닥에 놔둔 5만 원 지폐를 대충 쓸어 모아 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어요.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웃기다고 낄낄대고 난리였죠. 형님은 저에게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하필 이런 날 저를 부른 것이었어요. 부자들이 모여 먹고 마시는 개모임 날이었죠. 이런 날 서빙 알바처럼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제게 모욕을 주고 꼬리 내리게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정말 인간 말종이었죠.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은 대체 얼마나 꼬이신 거예요? 이게 손 아래 동서한테 보일 행동이세요? 아무리 무식해도 정도가 있죠. 뭐 무식? 이게 진짜? 어디서 가난뱅이 년이 들어와 구질구질하게 냄새나고 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주 말도 이쁘게 하네. 하긴 너희 엄마가 나한테 무릎 꿇고 봐달라고 설설 길 때 보니까 너희 집안이 말로 뭐 하는 데는 일가견 있더라. 그 엄마의 그딸년이지. 지 엄마 살리려고 왔으면 잔말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할 것이지. 아이고 내가 기가 막... 그때 누군가 형님에게 다가와 형님 멱살에 잡고 매달렸어요. 분노에 부르르 떨면서 힘없이 대롱대롱 형님의 목덜미를 조르고 있었던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여길 왜? 뭐야? 이거 안 나? 진짜 더러운 모니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나요? 형님이 밀어내자 엄마는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고 저는 엄마를 일으키며 물었어요. 엄마가 쓰러지신 게 걱정되면서도 지금 제가 처한 현실이 서글퍼 억장이 무너졌죠. 둘이 같이 나가 한강이라도 뛰어들까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 엄마를 부축하더니 말없이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는 거였어요. 순심 언니? 뭔가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어르신은 엄마와 또래 정도 연배로 보였는데 엄마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맞는다고 했더니 갑자기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언니 살아있었네 라며 오열을 하셨어요. 어머, 개주님 아시는 분이었어요? 형님은 당황하셔서 물었고 그때 엄마가 정신이 드는지 눈을 번쩍 뜨셨어요. 그러고는 눈앞에 있는 개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언니, 순심 언니 맞지? 나 알아보겠어? 나 옥자야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엄마와 개주님은 긴 세월 못 만난 서러움과 그리움에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기만 하셨고 우리 주위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조용히 서 있기만 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든 형님의 얼굴은 점점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개주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형님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 갈기시더라고요. 당장 이분에게 엎드려 사과해. 형님은 당황했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형님이 어른한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렇게 거만한 사람인데 뺨까지 맞았으니 놀라운 건 사실이었죠.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너 내가 이 모임 껴줄 때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했지. 돈 있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랑 같은 사람들인 줄 알아? 어디서 무식하게 패대기질이야. 너 지금 당장 이분께 사과해. 안 그러면 아웃이야. 알았어?
모두 앞에서 개망신을 당한 형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무 말도 없이 화를 참으며 그대로 서 있었어요. 개주님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형님을 사과까지 하진 못하게 했죠. 그러자 개주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안 되겠구나. 그래, 정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 언니, 나 여기서 우리 얘기 다 해도 되지? 얘가 누구 딸이냐면 언니, 상춘이 그년 딸이야. 알아? 엄마는 그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하얘지더니 금방이라도 다시 쓰러질 것처럼 부들부들 떠셨어요. 도대체 두 분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두들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죠. 사연인 즉슨 엄마의 친정집, 즉 저희 외갓집은 옛날에 빵 공장을 크게 하셨다고 해요. 외할아버지가 그 지역 유지여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아들이 없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위에게 공장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공장 관리를 맡고 있던 엄마의 정혼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운영이 엉망이 되면서 결국 망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람난 여자가 엄만에서 일하는 식모였대요. 그 여자와 10년 넘게 살면서 동생들 육성회비까지 다 얻어쓰고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 엄마의 남자를 빼앗아 하루아침에 도망을 갔던 거예요. 게다가 금고에서 돈 뭉치까지 들고 가 외할아버지가 당장 어음을 막느라 고생하시다 병으로도 돌아가셨대요. 결국 외갓집은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엄마는 어릴 적부터 집안끼리 친했던 개주님 댁에서 몇 달이나 밥을 얻어먹으며 처량하게 지내셨대요. 복이 너무 딱해서 개주님 아버님이 선자리를 만들어 시집까지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남자, 즉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착했지만 건강도 좋지 않고 돈 버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잣집 고명딸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엄마는 결혼 생활 내내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개주님은 늘 엄마가 안쓰럽고 신경이 쓰여 가끔씩 들여다보며 자매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가더니 소식이 끊겨 30년 가까이 보지 못하고 사신 거였어요. 그러더니 개주님이 형님을 바라보며 그 남자 뺏은 도둑년이 형님의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즉 형님의 친정 엄마는 저희 엄마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의 정혼자를 빼앗은 천하의 인간 말종이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흐른 어느 날 너희 엄마가 날 찾아왔더라.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데 어떤 모임에도 끼워주지 않는다고. 돈 되는 일을 더 버리고 떵떵거리고 살려면 부자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식모 출신이니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다고 말이야. 참 어이가 없었지. 치렁치렁 돈 자랑하고 싶어 몸에 두른 금 붙이며 욕망이 드글드글한 그 두 눈을 보니까 순심 언니가 생각나서 목이 메이더라고. 그런데 또 한편 돈만 있으면 뭐하냐. 신세가 참 불쌍하다 싶어 모임에 껴준 거야. 네 엄마가 자기는 이제 아파서 쉬고 싶다고 대신 널 껴달라고 할 때도 그래서 그랬고. 내가 그때 너희 모녀한테 분명히 경고했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너희 무덤을 너희가 파지 말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비슷해 보여도 너희랑 급이 다르고 내가 말 잘해놔서 식모 출신이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거지. 맘만 먹으면 너희 모녀 네트워크에서 제외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말했니 안 했니? 그런데 네가 이따위로 행동해? 그것도 남의 돈 남의 남자 들고 튀어서 한 회사, 한 가족을 멸망시킨 범죄자 딸이? 너 당장 사과 안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소문 쫙 퍼뜨리게 할 거야. 알았어? 엄마와 형님 엄마의 기막힌 서연을 들은 형님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기 엄마가 식모 출신인 걸 사람들이 수군대니까 알고 있었겠지만 저희 엄마 집안을 일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란 건 상상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 형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형님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형님은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제가 모르는 게 많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어르신께 함부로 했어요.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노여움 푸시고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그런 형님의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 모습이 100마디 말보다 서글픈 엄마의 회한처럼 보였죠. 그리고 저와 개주님을 꼭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기 계신 다른 분들도 모두 울면서 개모임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엄마의 집으로 개주님과 형님, 그리고 형님의 친정엄마가 찾아와 다시 사과를 하셨어요. 형님의 어머니는 바짝 엎드려 펑펑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처량하더라고요. 다행히 형님의 아버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더 민망한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어요. 순심 언니, 나 용서해줘요. 잘못은 내가 했지. 철딱선이 없는 우리 딸이 뭔 죄가 있겠어. 언니도 딸 있어서 잘 알잖아. 한 번만 봐줘요. 내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엄마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형님 엄마의 손을 잡아주셨고 형님 엄마는 과거의 빚을 갚는다며 엄마의 가게가 있던 상가를 양도해주기로 하셨어요. 형님이 자기 거라고 그렇게 갑질하던 그 상가를요. 개주님은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형님 모녀에게 당부한 뒤 다시 이런 짓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모임에 잘 말해서 소문을 막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도 용서를 구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너무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정말 잘할게. 나 좀 잘 봐줘라. 우리 이제 잘 지내자, 응? 서방님한테는 말 안 했지?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도. 무서울 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건지. 덕분에 엄마는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게 되셨고 친자매나 다름없는 개주님과 다시 만나 노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셨어요. 저 역시 형님 갑질에서 벗어나 평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딸에게 저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선물하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과 아주버님, 시아버님은 저희에게 일어난 일들은 감쪽같이 모르고 계세요. 저한테도 언젠간 형님이 돌변하실 때 내놓을 수 있는 무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제 눈치를 살살 살피는 형님 모습이 어찌나 우스운 줄 몰라요. 이 기회로 인해 제발 정신 좀 잘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웃지 못할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